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뷰를 진행하고 있는 매일경제 신현규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지금 7시네요. 녹화 방송을 좀 진행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녹화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제목은 메가 트렌드 어디서 나올 것인가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메가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전기차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굉장히 큰 트렌드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습들을 보셨고,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향후의 예상이나 정답 같은 것들을 제가 드리기는 참 저도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최근 여러 증권사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저자분들이나 또는 뭐 외교관이랄지 백악관에서 나오는 소식이랄지, 그리고 경제학자분들, 그다음에 혁신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공학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서플라이 곡선이죠. 얘가 보통 서플라이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서플라이 곡선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두 개가 맞춰져서 이게 물가 수준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즉 GDP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는 균형을 이루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수요는 항상 금리나 또는 시장이 풀리는 자금에 따라 가지고, 자금이 많이 풀리면은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또는 자금이 많이 줄어들면은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자금이 많이 풀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때 풀렸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가 확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자본이나 노동이나 기술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뭐 혁신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특히 혁신이 많이 일어났고, 그 전에는 중국과 미국 등등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값싼 전 세계 노동력이 활용이 되면서 총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었죠.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러시아랑 미국이랑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황이 막 안 좋아지면서 공급이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 등등이 부상이 되면서, 그리고 반도체 칩 쇼티지 등등이 일어나면서 혁신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총 공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의 생산량도 좀 줄어들고 물가 수준은 좀 더 올라가는, 특히 이게 총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이게 물가 수준이 요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도 올라가고 총 공급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물가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메가 트렌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과거를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1993년도 이후에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 정부는 금융혁신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을 뒀습니다. 정책적 강조점을 뒀었고요. 그래서 1999년 11월 14일에 역사적으로 금융개혁 법안을 서명을 하고, 과거에 그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고 해서 대공황 이후에 금융을 굉장히 옥죄었던, 은행은 증권 영업하지 말고 증권은 은행 영업하지 마라라고, 그 그래 저기 파이어월이라고 하죠. 그 중간에 음, 서로가 교차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방어막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클린턴 정부에서 99년도에 이게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서브프라임 같은 파생 상품들이 등장하고 굉장히 많은 금융 혁신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 자본 시장의 레벨업이 된 거죠. 그게 한 1993년부터 2001년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서브프라임의 주범 중에 하나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약간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클린턴 정부 들어서 자본시장의 규제가 풀리면서 새로운 자본 조달 방법에 혁신이 일어나고 자본의 레벨업이 일어나면서 생산이 많아져서 결국 이 생산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생산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던 게 바로 2001년까지의 상황이었던 거죠. 93년부터 2001년까지.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흥국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쪽 시장이 뭐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되고 중국이 굉장히 흥묘백묘론 등등을 들고 일어나면서 개방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전 세계 공장처럼 많은 자기네들의 값싼 노동력들을 활용해서 거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한 거의 영원에 가깝다시피 한 그런 무한대의 노동력, 거의 무한대의 노동력을 전 세계에 제공을 하면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가동하게 됐고, 소득 수준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야, 이제 중국이 소비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던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그 시기 때 많은 골드만삭스 등등 많은 증권사 IB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의 인구가 벌써 몇 명이냐. 그 수십억 명의 인구들이 한 명씩만 짜장면을 사 먹어도 전 세계 짜장면은 대박이 난다. 전 세계 중국에 지금 있는 인민들은 제대로 된 명품이나 제대로 된 속옷도 지금 사 입지 못하는데 그 속옷 하나씩만 다들 사 입어도 그 속옷 회사는 대박이 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많은 기회들이 탄생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들의 GDP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건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트렌드와 맞물려서 이게 돌아갔었습니다. 당시에 토마스 프리드먼이었죠. 프리드먼이 전 세계는 The World is Flat 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내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옹호를 했었고, 그거 덕분에 말씀드린 노동의 레벨업이 당시에 일어났던 게 2000년부터 2008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가는 떨어지고 생산은 늘어나서 전 세계가 호황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주가도 2008년 직전 금융위기 직전까지 피크를 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 수익률인데요. GDP 성장 대비해서 주식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이머징 마켓이 2007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중국의 공장 노동자분들과 생산의 시설이 중국에 집중이 되면서 신흥시장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었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명품 시장이나 또는 프리미엄 자동차 등등의 시장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 이후에 상황은 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메가 트렌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레벨업 시대였고, 그게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자유무역의 시대, 그게 바로 2000년부터 2008년이었다면은 2010년부터는 또 다른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선진국의 역습이었는데요. 2013년 세계주식 포럼이라고 저희 매일경제에서 개최하고 있는 포럼이 있는데, 거기 타일러 코엔 교수가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값싼 노동력이 기댄 제조업 수출 모델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하는 얘기였는데요. 2013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창의력 있는 고품질 노동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2013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당시에 책을 썼던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혁신,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등등과 같은 그런 혁신적 기술들이 전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2013년에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당시에 2012년 10월 달이었는데요. 당시에 토마스 데이븐포트 교수님하고 DJ 파틸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악관에서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했던 분인데, 저도 최근에 만나본 일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당시에 그 아티클을 하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잡이다
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의 일인데 실제로 그 말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나 또 자율주행 말씀드린 클라우드, 전기자동차 등등과 같은 여러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게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메가 트렌드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선진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다른 신흥국이나 뭐 또는 중국 주식이나 러시아 주식이나 뭐 상대적으로 이런 쪽 주식들이 그렇게 재미를 못 봤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주식에 비해서 말씀이죠. 자, 이제 그렇게 상황이 전개돼 왔던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자본을 혁신하는 그런 자본 혁신 규제 완화가 있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그 이전 부시 행정부부터 여러 가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강조를 하면서 노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즉 생산 시설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었고,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선진국이 자기들의 뛰어난 노동력, 뛰어난 지식 자산 이것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등과 같은 솔루션들을 내놓으면서 기술을 활용하여서 뭔가 생산을 더 늘리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호황으로 맞이하게 하는 그런 혁신 동력들을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뭔가 혁신의 동력이 나와야 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본의 레벨업은 더 이상 뭐 한계가 온 것 같고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의 혁신 이걸 통한 레벨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한 신흥국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러시아와 뭐 또 미국의 갈등 등등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다른 나라들의 노동력을 싸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대에 온 코로나 팬데믹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절정에 달했는데, 그 이후에 혁신이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뭔가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주가도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 혁신에도 한계가 온 게 아닌가? 특히 기술적 혁신에 대해서 한계가 온 게 아닌가라는 의문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가가 떨어지면서 야 이게 테크 기업들의 주식에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한계가 도달한 거 아니냐?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래 경제에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안점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본의 레벨업이 있었을 때는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IB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노동의 레벨업이 이루어졌던 시대에는 신흥국들의 주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베트남 펀드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고, 뭐 브릭스 펀드라고 해서 신흥국들에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의 하루에 1조 원씩 자금들이 몰려들기도 하는 그런 광풍이 일었었고요. 2010년부터 2020년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바람들은 과거의 역사들을 돌이켜놓고 보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꺼지는 그런 붐앤 버스트의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메가스 트렌드는 어디서 올 것이냐,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넥스트 메가 트렌드는 어디에서 있을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공학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잡지이고, MIT라고 하는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발간하는 잡지입니다. 이 최근호인데, 이 최근호의 커버 타이틀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The Dawn of New Money, 새로운 돈의 새벽이 왔다. 그런 제목으로 이 MIT 테크놀로지라는 리뷰라는 잡지가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돈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컨텐츠로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잡지의 내용은 왜 이 새로운 돈의 형태를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새로운 금융이 부상하고 있고 정부 주도형 디지털 화폐가 지금 등장하려고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상원의원이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시중에 퍼져 있는 비트코인 중심의 민간 주도형 디지털 화폐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과연 달러화가 패권을 잃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는 정부 주도형 CBDC라고 하는 그 정부 주도형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달러화의 패권을 늘리면서 동시에 고객들 즉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의 달러화의 현금의 불편함,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금융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는 기술적 측면, 공학적 측면에서 이 돈의 변화, 돈의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머니죠. 네,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글들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민간에서의 그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실험들이 실험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테라 같은 경우가 최근 뭐 급락했던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마이너스 100%라고 지금 뜨고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따라서 금융의 혁신, 특히 자본의 레벨업, 네,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정부 주도형 CBDC가 만약에 시장에 정착이 됐을 때 우리 금융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 이거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노동의 레벨업, 이쪽에서 또 메가 트렌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잠든 새벽 한 1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폴 도노반이라고 하는 UBS의 칩 이코노미스트 즉 최고 경제학자가 수석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나름 자기 투자자분들한테만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뭐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네, 투자자분들에게 레터를 보내시고 계시던데 네, 저도 이제 받아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폴 도노반님의 어떤 바라보는 미래 메가 트렌드는 뭐였냐면은 로컬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이후에 2008년까지 지배했던 어떤 거대한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미국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자국 시민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었고 나프타 등등을 통해 갖고 뭐 멕시코나 또는 라틴 아메리카 다른 나라들에서 저렴한 농산물들을 수입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국민들이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네,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폴 도노반 칩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서비스는 글로벌화를 하더라도 제조는 로컬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제이션밖에 안 되잖아요.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의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네,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의 병원에 가야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의대 교수님한테 제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란 제가 직접 날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처럼 서비스는 로컬라이제이션이고 제조는 글로벌화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여기 있는 뭐 펜을 하나 제조를 한다 그러면 중국 공장에서 제조를 하면 됐으니까 제조는 이미 과거에 글로벌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역발상으로 서비스는 글로벌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조는 로컬화를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뭐 미국과 중국이 좀 뭐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만 사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도 했는데 대만 사태를 놓고 이제 중국 보고 약간 물러서라 대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은 대만을 민주국가로 계속 남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처럼 미국과 지금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를 글로벌화 한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쉬워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제조는 굉장히 로컬화가 될 것이고 서비스는 오히려 거꾸로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균형점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폴 도노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특히 최근에 제가 봤던 이게 왜 이렇게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투자 회사의 보고서 중에 하나에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즉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드론인데요. 이게
날아가는 드론인데 얘가 이름이 뭐냐면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드론입니다. 한 가격은 한 6,000달러 정도 하고 즉 우리나라 돈으로 720만 원 정도 하는 네, 그런 드론인데 이거 하나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뭐 탱크를 개발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그런 나라인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탱크들을 무력화시키고 요인들만 중요한 사람들만 타격해서 얘가 가미가제 형태로 가서 네, 자살 폭탄 네, 그런 형태로 네, 타겟만 딱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무기가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핵무기를 개발해야만 전쟁 억제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600만 원짜리 드론 몇 대로 전쟁 억제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원리버 캐피탈이라고 하는 헤지 펀드에서 최근에 뭐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즉 무슨 말씀이냐면 패권의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자기가 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미국만 패권 국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같은 작은 나라들도 자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생기고 있고 네, 물론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게 아직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드론들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은 자국 스스로의 방어력은 자기 스스로가 갖출 수 있는 즉 미국의 슈퍼파워나 미국의 패권이 더 이상 네세서리 100% 네세서리 하지만 않은 그런 시대가 벌어지면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원리버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에서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늘 에어비앤비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외무장관이 네, 대만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핵심 대화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후퇴를 하게 될 경우에 즉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고 대만을 가지고 자꾸 이슈화를 시키고 외교적인 대화의 주제로 삼게 되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트렌드는 후퇴를 하게 되고 그 후퇴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 경제는 악화가 될 수 있는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네, 더 이상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악화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큰 트렌드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신저 같은 사람들이 미국 중국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일촉즉발에 이제 주먹을 날리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라는 그런 거대한 트렌드를 놓고 슬로벌라이제이션, 네, 슬로우 플러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합성어죠. 네, 그래서 달팽이가 전 세계를 뭐 이렇게 등에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지금 나왔는데 네, 미래 전 세계 글로벌 커머스 즉 상업 시장은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트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참 아까 말씀드린 이 우리 그 폴 도노반님의 이야기처럼 서비스는 글로벌화 시키고 제조는 로컬화 시키는 것에서 뭔가 메가 트렌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을 텐데 이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형태다, 이게 미래의 어떤 제조업의 형태다, 미래의 서비스업의 형태다라고 해서 나온 모델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특히 노동 쪽에서의 자본은 뭐 정부 주도의 CBDC 같은 형태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이 나와 있다면 노동의 레벨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혁신되어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 이후에 과거 2013년 이후에 2020년까지 있었던 그런 트렌드처럼 기술이 혁신하는 것이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브로드컴이 지난 추동훈 특파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브로드컴이 VM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VM웨어는 어떤 회사냐면은 가상화 머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과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뭐 SSD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데이터 센터를 쪼개가지고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컴퓨터의 종합적인 능력을 보면은 그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컴퓨터로 본다면 그 컴퓨터의 역량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크기를 하나로 쓰지 말고 잘게 쪼개가지고 가상의 머신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내가 쓰고 있긴 하지만 그 큰 클라우드 컴퓨터 내에 있는
일부의 영역만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VM웨어라고 합니다. 그 VM웨어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한 머신 쪽에서는 1위 기업이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자기들만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그런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VM웨어의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VM웨어를 인수한다는 거는 각도가 보입니다. 어떤 각도냐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그 경계가 없는 M&A를 통해 가지고 브로드컴은 뭐 데이터 센터 쪽이나 그런 뭐랄까요 지금 데이터 센터 쪽 사업은 아마존도 그렇고 앱 뭐 또는 구글도 그렇고 또 어디가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굉장히 산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에게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이고요. 그 브로드컴이 그런 칩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접목시켜 나간다면 VM웨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접목해 나간다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합쳐 가지고 종합 컴퓨팅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는 구상이 이 브로드컴의 CEO 혹탄 CEO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로드컴은 과거부터 계속 M&A를 시도하려고 해왔고 퀄컴도 인수하려고 했었고 뭐 CA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인수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거죠. 이 종합 컴퓨팅 능력을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이 뭐 원래는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지만 M1 칩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면서 애플의 제품을 쓰는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컴퓨팅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로 변신해 나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래픽 칩을 만들던 회사인데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한 15년 정도 축적해 나가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지금 뭐 메타버스 솔루션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시켜 가지고 자기들만 제공할 수 있는 뭔가 종합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어 놓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VM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기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혁신들을 계속 이뤄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동차 회사들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완성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반도체가 뭔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칩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들만 만들 수 있는 경험들을 계속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가 맞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건 방금 나왔던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금융위기 이후 리세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1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더 많은 M&A를 통해 가지고 인재들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흡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싼 스타트업들을 줍줍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메타 같은 기업들이 레이오프를 한다는 뉴스들도 그런 뭐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뭐 아직 뭐 뉴스가 나오지 않은 소식이고 저도 이제 확인 중에 있는 소식이긴 한데 그런 대기업들 중에서 레이오프를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증된 인재들은 더 흡수하려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미래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그 회사 내에 있는 인재들을 막 또 흡수하고 이런 혁신 역량을 계속 배가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들을 알기 때문에 이 큰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큰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혁신을 오로지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따라서 좋은 거죠. 기존에 이미 돈도 많이 있겠다. 떨어진 회사들, 가격 떨어진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혁신 역량을 늘리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코로나 이후에 메가 트렌드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자본 혁신 이쪽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테라 주가, 테라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그런 다보스에서의 예상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정부 주도형의 디지털 화폐 이거는 큰 방향이 분명한 것 같고 이걸 활용한 여러 가지 혁신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보셨다시피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여러 회사들은 혁신 역량들을 계속 일으켜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VM웨어를 인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 컴퓨팅 능력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자기들만 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혁신들을 일으켜내려는 그런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지금 현재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역대 최대로 미국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현금들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또 대기업 내로 흡수하려는 노력들은 계속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등을 활용한 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성의 향상 트렌드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술주가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흥국들이 등장을 할 수 있다.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동유럽 같은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아니라 특히 중국이죠. 뭐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아닌 새로운 신흥국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뭐 베트남이 될지 인도가 될지 동유럽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갈지 인도로 갈지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을 베트남으로 넘길지 아니면 인도로 넘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흥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결국엔 자본과 기술과 그다음에 노동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뭔가 메가 트렌드 형태로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은 해보는데 이 중에 뭐 하나 정도가 제대로 걸려도 전 세계는 다시 호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디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요약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월과 월부 실리콘밸리의 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 시간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